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오늘 오후부터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해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의 증인 중 3명만 채택하며 신속한 심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다시 2%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한파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서울에도 눈발이 날릴 전망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이미 지났지만 얼굴에 닿는 바람은 여전히 매섭기만 합니다. 서울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도 외국인 관광객도 털모자와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한 채 추억을 남겨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갖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패딩을 이렇게 껴입었는데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8도, 설악산은 영하 2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의 기온이 전날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고 강풍까지 불어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한반도 양옆으로 공기벽이 만들어지면서 대기 상층의 흐름이 막히자 찬 공기가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한반도를 꽁꽁 얼리고 있는 겁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은 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풍이 불면서 6일 목요일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또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여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와 동파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째 폭설이 쏟아진 서해안에는 당분간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여 잠시 눈이 잦아드는 틈에 시설물을 점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는 6일 목요일 오후부터 7일 금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남부 산지의 경우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며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입춘 한파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 울릉도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제설 작업에 나선 공무원과 주민들은 눈이 빨리 그치길 바랐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 전체가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눈길로 변한 도로에서는 차들이 거부기 운행을 합니다. 속절없이 내리던 눈이 잦아들자 공무원과 주민들은 눈 치우기에 나섭니다. 10cm 넘는 눈이 내린 만큼 이제는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눈만 치우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환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괴롭죠. 네. 제주는 해발 200m에서 600m 사이에 있는 중산간 지역에 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보기 힘든 커다란 고드름들이 이번 한파가 얼마나 추웠는지 보여줍니다. 입춘 한파가 몰고 온 폭설에 길이 통제되는 등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이 잦아들자 이틀 만에 택배 배달에 나선 기사도 골목마다 쌓인 눈에 힘이 듭니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 골목 안에 이제 배달하다 보면은 들어가기가 참 차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걸어서 배달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울릉도도 폭설에 섬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버스는 힘겹게 눈 쌓인 언덕길을 오르고 공무원들은 바닷물로 긴급 제설 작업을 합니다. 울릉도는 이번 한파에 풍랑경보가 내려지며 사흘째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6차 변론기일부터는 오전부터 종일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 심판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비롯한 증인 3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에 대한 철수 지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던 다른 군 지휘부와 달리 적극적인 진술이 예상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확실했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증인석에 오르는 인물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이었을 뿐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선 군 장성들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말을 아꼈습니다. 비상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통화 내용을 묻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 명단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조사 기록을 인용한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면 나중에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법적 효력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진술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정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 끝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아쉬움을 남겼고 심판정에서 그 부분 증인들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이 억지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형사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내란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앞서 민감한 답변을 거부했던 군 출신 증인들과 다른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관련자들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오후 2시에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릴 예정이고 1시간 뒤인 오후 4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차 청문회를 엽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당 의원들 없이 진행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의 구치소 청문회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청문회는 불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은 내일 여당 일부 의원들과는 만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으니 직접 발걸음을 한 건데 여당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했습니다. 반쪽짜리 청문회는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사법부의 재판보다 국민과 역사의 재판이 엄정하다는 걸 모르느냐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꼬박꼬박 출석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익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의 영역을 국회로 끌고 오는 건 망신 주기 의도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변론이라든지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은 김민전 의원과 함께 오는 7일 대통령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구치소를 방문하는 건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 안팎에선 중도층 민심이 떠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한솥밥을 같이 먹었던 분인데 이것을 찾아뵙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반환점을 돌았고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고 대통령과의 접촉을 독려할 수도 만류할 수도 없는 여당의 속내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도 구속되면서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이들은 현재까지 66명에 이릅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지난 2009년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을 뛰어넘은 건 물론 28년 만에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 안팎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붙잡겠다며 법원을 습격한 건 물론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을 공격하고 취재진도 폭행했습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구속되면서 현재까지 경찰이 구속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모두 66명에 달합니다. 지난 1997년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출범식에서 폭력 시위로 195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 2009년 해고에 반발해 폭력 시위를 벌인 이른바 쌍용차 사태로 구속된 64명보다도 2명이 많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과 경찰관 폭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100명가량을 특정했는데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 가담자도 추적하고 있어 구속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치주의의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집단으로 국가시설을 파괴한 전례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중대한 법치주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아주 수사도 아주 단호하게. 앞서 지난달 18일과 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로 법원의 재산 피해만 7억 원 안팎이 발생했고 경찰 5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탄핵 지지 배지를 달고 일한 마트 노조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신상을 공개하고 매장에 항의 전화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선 건데 진영을 불문하고 온라인 기사에 몰려가 여론을 선점하려는 모습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마트 직원 얼굴 사진과 함께 지점 전화번호가 적힌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노조에 소속된 일부 마트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배지를 달고 근무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겁니다. 이후 마트에 항의 전화가 잇따랐고 마트를 찾아가 노조원 색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생기자 조합원들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탄핵 버튼을 착용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까지 느끼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3만 명 가까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선 특정 기사의 주소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기도 합니다. 지지자들은 해당 기사에 몰려가 이른바 댓글 정화 작업을 벌이는데 선관위 선거 조작이 의심된다는 댓글을 잇따라 추천해 상위권에 표출되게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좌표 찍기에 나서는 건 탄핵에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텔레그램 방에 기사가 공유되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립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댓글 여론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화 작업이라고 말은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지만 결국은 왜곡하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대세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만약 매크로 등 기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조직적인 댓글 선점이 여론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갈등은 진보와 보수 사이 정치적 갈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성인 3,95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이 58.2%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고 33.02%는 정치 성향이 다른 지인과 술자리도 같이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원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단 3명만 채택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이 지난 1차 공판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한 것과 연계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위헌 법률 심판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 요건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 대다수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 가운데 단 3명만 받아들이며 다음 기일부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미 이번 달 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또 과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이 방송토론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며 결국 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매체와 구분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위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많은 행위 가운데 특정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21년 이미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결정을 보면 헌재는 해당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곧장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언급했는데 검토에 들어간 항소심 재판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설 성수기를 앞두고 진행한 제수품과 선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결과 업체 396곳, 품목 514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만 1,480가구로 10년 5개월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민간 부문은 15%가량 감소했고 공공 부문이 66% 정도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에어부산을 비롯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해상항공 복합 운송화물 실적 집계 결과 한 해 전과 비교해 20% 증가한 11만 8천 톤을 기록해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출범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우리나라 하루 주식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대로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5개월 만에 2%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는데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2.5% 뛰면서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10월 1.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3개월 연속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입니다. 휘발유 9.2%, 경유 5.7% 등 석유류 가격이 7.3% 올라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올렸습니다. 석유류는 지난달 1.0에서 7.3%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또 하나는 전년 하락 기저 효과 영향 등으로 보입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달 말 종가 기준으로 1,47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유가 환율이 동반 상승으로 원자재와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배추가 66.8%, 무는 79.5% 올랐고 김은 35.4% 상승해 3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는 2.5% 상승해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며 가게 살림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 민생의 제1과제라는 인식하에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상반기에는 상방 압력을 받겠지만 한 해 전체를 보면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예, 오늘 한파에 눈까지 내린다고요? 네, 이번 주 내내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으로 바깥 공기가 얼얼하게 차가운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그리고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눈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저처럼 따뜻한 외투에 귀마개나 장갑 같은 보온 용품도 챙겨주셔야겠고요. 또 추위 속에 내리는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만큼 미끄러운 도로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절기 입춘에 찾아온 한파가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륙에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고성 향로분 기온이 영하 21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5도, 춘천 영하 14.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0도, 그리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벌써 나흘째 서해안에 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인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눈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퇴근길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는 전남과 경남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충남과 호남 또 제주 산간에 또다시 10에서 15cm의 대설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은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물러가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휴일까지 길게 남아있겠습니다. 때 아닌 입춘 한파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에 눈 예보까지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추위와 함께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더욱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돕고 있는지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서울역 앞 거리. 간식인데 이따 춤추는데 드셔야 돼요. 오늘 아픈 데는요?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길 위 노숙인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의 노숙인은 최소 200여 명. 한파 전 위독한 20명을 설득해 병원에 옮겼고 하루 5번 이상 따뜻한 물과 핫팩, 간식을 나눠주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이렇게 냉동고 추위가 찾아올 때면 매일 밤 인명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비상대기하며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 거리에 계신 노숙인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동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건강 문제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칼바람에 떠는 쪽방촌 주민들에겐 밤 추위 대피소 이용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작한 사업으로 동네 목욕탕이 밤새 따스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줍니다. 전 매일 가는데요. 그 뜨뜻한 물에 한 20, 30분
몸 담그고 있고 피로도 풀리고 겨울에는 거의 못 쉬었어요. 그 커피포트에다 물 데워서 머리 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럼요. 오시면은 뭐 가족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뭐 나누고 뭐 간식도 나누고 그 뭐 모욕도 하고 뭐. 서울시는 이달 초 한파특보가 발효된 직후 저소득 38만여 가구에도 정부와 별도로 난방비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또 비상근무 52개 반 181명 규모의 한파 종합 상황실을 가동해 이틀간 한파 취약 시민 9,900여 명을 돌보고 188명에게 응급 대피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빛고울 광주를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안고 있는 무등산에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서석대의 절경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도 휴학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전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증원 결정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수련병원 전공의가 일제히 사표를 던졌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휴학은 불허하는 강공으로 맞섰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전공의 수련 특례 등 뒤늦게 나온 유화책도 성난 의료계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추진 과정에서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훼손을 끼친 의료 계약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홍역을 치른 지난 1년, 주요 병원 수술 건수는 갈등 전의 70% 수준을 회복했지만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대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눈높이에 맞을지 미지수일 뿐더러 이달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의정 갈등 출구는 한참 멀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전직 재정관리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필리핀 호텔에서 검거된 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한 최모 씨입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필리핀에서 호텔을 옮겨 다니며 호화 생활을 이어왔지만 도주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고 결국 구속돼 법정에 섰습니다. 건보공단이 최 씨를 상대로 되찾은 돈은 7억여 원. 최 씨는 남은 돈 39억 원은 투자 실패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한 뒤 별도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액 가운데 35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타인 명의 계정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까지 바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죄는 인정했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돌려받지 못한 39억 원을 환수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수십억 국민 세금을 횡령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하마스는 물론 서방 국가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인종 청소 논란도 제기되면서 중동의 새로운 판도라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인접국으로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하마스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영내 혼란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인종차별적 방안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두 국가 해법만이 안보와 안정,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동맹들의 비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We must see Palestinians able to live and prosper in their homelands, in Gaza, in the West Bank. La France est opposée pleinement au déplacement des populations. C'est un sujet de déséquilibre dans le Moyen-Orient, évidemment, qui est contraire à la solution à deux États que nous prônons depuis des années.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영토 확장주의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뿐 실제로 실현할 수단이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I doubt very much the practicality of this kind of proposal. I don't think it is going to be implemented. 하지만 이미 외교적 충격에 더해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이 두 국가 해법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동 전체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자지구에 누가 살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2주째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에 대한 공포로 관광객은 물론 주민 3분의 2 이상이 본토로 대피하면서 사실상 섬이 텅 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절벽 위에 지어진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의 집들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 산토리니 섬. 주민 16,000명 가운데 11,000명 이상이
페리로 여객기로 서둘러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수백 차례가 넘는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Δεν το πίστευα στην αρχή γιατί δεν το έχουμε ξαναζήσει. Νιώθουμε σεισμούς, λογικό ηφαίστειο έχουμε, αλλά τέτοιο πράγμα ποτέ στη ζωή μας. 아직 큰 부상자나 피해는 없지만 연쇄 지진이 더 큰 강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Το δεύτερο σενάριο είναι να έχουμε κάποιο σεισμό μεγαλύτερο στο άμεσο μέλλον. 섬 내 모든 학교는 이번 주 내내 휴교에 들어갔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34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외신들은 으스스할 정도로 섬이 텅 비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Behind me, you can see a caldera, a volcanic crater. But these famous views that draw millions each year are now being enjoyed by just a handful of visitors. 경찰은 빈집 약탈 등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구 접근을 금지하고 산사태나 쓰나미 주의 등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아침 6시 15분쯤 브뤼셀 도심에 있는 클레방소 지하철역 인근에서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자동 소통을 쏜 뒤 역사 내부로 달아났습니다. SNS에 공개된 이 영상을 보면 용의자들은 당시 화면 오른쪽 자전거 도로 쪽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괴한들이 지하철 터널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동일 노선을 지나는 일부 구간을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5일 수요 일반 아련에서 심한 감기를 앓고 있다며 준비된 원고를 직접 읽지 않고 보좌관에게 대독을 맡겼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 모인 수요 일반 아련 청중들에게 심한 감기로 인해 말하기가 어렵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교황은 1시간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자리를 지키며 몇 차례 짧게 발언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14년에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요하임마 바이올린이 역대 최고가 예상 속의 경매에 나옵니다. 경매업체 소더비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요하임마에 대한 경매가 현지 시각 내일 뉴욕에서 열린다면서 낙찰 예상가는 1,200만 원에서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4억 원에서 26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예상가 상단에서 낙찰되면 요하임마는 악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정치 혼란과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자체가 예산 조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직원들에게는 외식을 권유하는 등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경북 경산의 핵심 상권이었던 경산시장입니다. 대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만 40곳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경제부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사람 자체도 확실히 줄고 이제 매출이 일단 답이 나오니까 매출 자체가 절반까지는 준 것 같아요. 기본 매출이 하루에. 입점 손님도 뭐 10팀에서 한 5팀 이렇게 줄기도 하고 매출 자체도 많이 차이 나요. 경기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예산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대부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역대 최대로 해서 분위기부터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경기부터. 그래서 좀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지, 하반기 경기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신속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겠다며 직원들에게 외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매달 이틀씩 점심시간 구내식당 문을 아예 닫기로 했습니다.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성군청에 한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2번 정도 이용할 경우에는 한 월 2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솟은 환율과 물가에 혼란스러운 정국까지 극심한 침체 속 희망을 잃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